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최근 성인뿐 아니라 영유아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페인과 미국, 노르웨이 등과 비교를 했을 때 최대 7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영유아 항생제 오남용 실태 얼마나 심각하고 앞으로 개선할 방법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대한보건협회장이자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우리나라 영유아의 항생제 처방 실태가 심각하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노르웨이 등 6개국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0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특히 0에서 2세의 영유아에서 연간 항생제 사용 건수가 평균 3.4건으로 가장 적게 사용한 노르웨이의 0.45건에 비하여 7.57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항생제 사용은 최근 정부와 의료진의 노력으로 계속 감소해 왔지만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광범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노르웨이는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처방을 안 한다는 셈인데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항생제 처방이 많을까요? 네, 예를 들면 영유아의 경우에 급성 3기도 감염인 감기에 자주 걸리는데 이러한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균성 감염에 사용하는 항생제를 의사들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호자들도 속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로 항생제 주사를 자녀에게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의사도 그렇고 이 보호자들의 좀 잘못된 인식이 항생제 오남용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신 건데 네, 우리가 항생제를 오용 또는 남용했을 때 이 항생제가 듣지 않은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 특히 또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항생제 오남용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경우에 항생제 자체에 의한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장 내에 세균층이 사멸돼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세균이 진화해서 해당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러한 항생제 내성균의 발현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보건상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걱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처방 건수도 건수지만 처방된 항생제가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강한 항생제를 처방할까요? 네, 그 항생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이 페니실린인데 예. 페니실린은 독성이 적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중에 1차 페니실린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1차 페니실린보다 광범위 항생제 2차 페니실린의 사용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1차 페니실린에 듣지 않는 내성균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기도 하지만은 의사나 보호자들이 강범위 항생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환자가 신속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세균을 공격하는 치료제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에서 상기도 감염의 경우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항생제를 사용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기도 감염 같은 이런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항생제를 써도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좀 어떤 노력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먼저 의사들은 이 영유아의 경우, 소아의 경우 항생제를 상기도 감염이 걸렸을 때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병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겠습니다. 즉 세균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을 구별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들 대상으로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도
지나치게 항생제를 선호하는 인식을 버려야 하고 평소 오히려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성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뭐 항생제 오남용은 좋지 않을 텐데 특히 영유아들에게는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네, 영유아들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기도 감염을 포함한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우선 1차적으로 이제 개인 위생, 손 씻기라든지 또는 기침할 때 기침 예절,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제가 권유하고 싶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이들에게 가급적 모유를 먹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산모의 모유, 초유를 포함한 모유는 항체가 많이 들어있어서 예. 아이들에게 어떤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로는 적절한 예방접종을 놓아줘야겠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필수 예방접종은 시기에 맞춰서 빼먹지 않고 맞추는 것이 아이들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일부 엄마들의 인식이 예방접종을 놓지 않고 자연 면역을 갖추게 하자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편식하지 않는 식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채식, 육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백미보다 현미와 잡곡을 섭취한 음식을 밥을 먹도록 하고 육식보다는 우유나 콩류로 단백질 섭취하는 것 그리고 계절에 따른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이는 것들이 애들의 건강 그리고 신체 발육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총 운동 시간을 재보기입니다. 과거에는 땀을 흘릴 정도로 강한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해야 건강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운동한 총 시간이 건강과 직결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짬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요즘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그리고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운동을 잘 안 합니다. 신체 활동을 아파트의 놀이터라든지 학교 유치원의 운동장 이런데 최대한 짬이 날 때마다 신체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예. 하루에 총 운동 시간을 재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입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충분한 시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항생제 오남용보다는 가급적 모유 먹이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 운동, 식습관, 수면까지 꼭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네네. 자, 오늘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